자, 오늘부터 4.7 재보선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부터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양측의 이견이 커서 최종 단일화 여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로 최종 결정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야권 단일화 문제입니다. 예, 네. 오늘 어제 밤 늦게까지도 단일화 협상을 한 것 같은데 못 냈고 해결을요. 네. 오늘 아침도 만나서 아까 오전에 기사 보면 9시 전까지 단일화 협상을 못 끝내면 내일이 후보 단일화 발표한다고 했는데 될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요? 일정상으로 보면 오전 중에 합의를 못 보면 어려운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단일화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 유효기간도 아마 내일까지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오전 중으로 합의를 못 보면 1차 단일화 시일인 요번에 등록까지는 안 되는 거고요. 네. 투표용지 인쇄 기일인 9일이요. 9일 이전이 시한이 될 거고 최종 마지노는 4월 2, 3일 날 사전 투표 예. 전까지가 될 건데 오전까지는 좀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그러면 아직 오전이니까 네. 제 생각은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잖아요. 네, 네, 예. 네. 뭐가 문제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유무순 전화, 예. 그 단일화 여론조사의 유무순 전화 비율 문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유선은 국민의힘 쪽에서 원하는 오세훈 방식이고. 후보 측은 10%는 유선 전화로, 90%는 무선 전화로, 예. 안철수 후보는 100% 다 무선 전화로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유선 전화가 이제 네. 어르신들이나 그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댁에 계신 노인분들, 있겠죠.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받으시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무선 전화가 없는 분이 한 20%가 넘습니다. 예. 서울시만 하더라도 8%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0% 정도 반영하자는 것은 사실은 애초에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네. 어떻게 보이세요? 그 야권 단일화 과정이요? 제가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원칙 없는 막장 게임처럼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드리는데요. 이유는요? 제가 국민들께 여론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보통 이 선거라는 것이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시장을 누가 잘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뽑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요.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 후보들이 본인들이 유리한 방식들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평소에 언론이라든가 여론조사 회사에서 흥미거리로 만들어냈던 가상대결 구도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작용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 정치적 행위의 결단이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우리 국민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실제로 협상 자체가 너무 장기화되면 국민들의 피로감만 좀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박 대변인님께서 비판하신 부분을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네네. 것이고요. 아무래도 국민들께서는 좀 시원시원하고 통 큰 결단을 해서 야권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단일화는 지금 지상 명제가 됐고요. 이게 단일화의 판을 깨는 후보는 제가 볼 때 정치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 지경까지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의 측면에서 보면 단일화 협상이 시간을 끌수록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점점 불리한 상황에 네. 봉착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계속 새로운 요구를 내놓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 뭐가 문제냐고 여쭤봤을 때 이제 여론조사 방식 유무선 전화 방식만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그 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적합도와 생각이 있는 경쟁력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됐죠. 예. 처음부터 적합도로 갈 거냐 경쟁력으로 갈 거냐 했는데 거예요. 예. 질문이요. 안철수 후보 예. 쪽에서 새로운 걸 내놨지 않습니까? 예. 박영선 후보와의 가상 대결 구도로 여론조사를 해서 예. 유리한 쪽이 가져가자는 건데 사실 이런 방식은 한 번도 진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마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대안을 내놓는 것 같은데 이런 예. 부분들이 협상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예. 겁니다. 지금 야권 단일화 과정이 지금 원래는 내일 발표하기로 했는데 후보 확정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예. 이렇게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오늘 오전에 안 되면 내일 발표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 늘어지는 그런 과정은 어떻게 보이세요? 안철수 현상입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자면은 저는 A안을 내고 우리 조 부원장님이 B안을 내지 않습니까? A안, B안을 갖고 절충하고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C안을 갖고 옵니다. 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토론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전형적으로 이제 안철수 대표와 이렇게 협상을 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범야권의 이 선거 과정 자체가 단일화 게임만 있지 어떠한 정책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책임을 야권 전체에 있지만은 예. 특정인을 더 거명하자면 안철수 대표가 계속해서 단일화 게임 1차 게임, 2차 게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정치를 끌고 온 책임이 저는 더 크다.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가 역대 선거를 한번 보십시오. 예. 청계천 공약, 무상급식 공약. 아무리 정치가 우리가 게임으로 보는 재미도 있다지만 정책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야권 전체도 한번 이 선거를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야권 단일화가 되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될 되기는- 것이라는 아, 생각은 예, 예. 듭니다만은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양측의 감정 싸움도 한층 네. 격해지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상황 이야기, 엑스맨 이야기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세요? 강하던데요. 근데 이제 이번 단일화가 예. 사실은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벌어지는 보궐선거의 대응의 전략으로만 제기된 게 아니고 예. 지금 전국 전체가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단일화는 서울시장 선거의 성패뿐만 아니라 4.7 재보선 이후부터 대선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전반적인 야권 재편이라든가 전국 재편과도 맞물려 있고 예. 대선의 승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밀당이 진행되는 것은 제가 볼 때 불가피하고요. 네네.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예. 누가 전국을 끌고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치열한 수싸움이 있는 건 맞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상황 관리를 하고 있고 저는 이 과정 자체가 크게 뭐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발언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나한테 유리할 거라는 사고 방식으로 하니까 때를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런 식으로까지 일단 안철수 후보도 하나의 공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런 어쨌든 이렇게 계속 서로 말싸움을 주고받고 또 공교롭게 김종인 위원장의 사모님과 안철수 네. 김미경 교수의 안철수 대표의 사모님이 또 이름이 성함이 똑같아서 같아서 상황이 누구냐 이런 논란도 그런 일이 있고요. 있었는데요. 예. 하나하나 제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상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 대표기 때문에 예. 후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늘 1인 정당, 개인 정당 하다 보니까 공당의 시스템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단일화라고 하는 것도 정당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후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황이라는 비판은 잘못됐고요. 예. 두 번째 이제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대표의 사모님을 언급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의 없는 표현이고요. 특히 안철수 대표와 같이 했던 경험, 예. 그 속에서 특히 사적 영역의 경험들을 끄집어내서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정치 도의로 맞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대표님의 사모님까지 언급하시면은 이 동방회의지국에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사과하시는 게 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종인 대표님의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때리기가 네. 개인적인 그 호불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분은 함량 미달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전략적으로 지지율 1위였던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다운시키는데 굉장히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지금이 결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조금 서로 간에 감정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조언 드릴 필요 있겠습니까? 네, 조언 드리는 상황이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당내에서도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걸림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 그렇게 너무 말을 막 한다.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당내에서는 그런 분위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후보를 가장 잘 아는 분,
그 안철수 후보의 정치 스타일과 성향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일화와 관련된 부분,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짧은 멘트들을 계속 날렸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안철수 후보의 약점이라든가 안철수 후보의 전략적 속내를 정확하게 짚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정치 협상을 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 명분과 실리를 챙기면서도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면 그거는 최상의 이 정치적인 행위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당내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내일까지 만약에 단일화가 결정이 안 되면 29일까지 안 돼도 어쨌든 단일화는 좀 늦춰지더라도 그렇게 막 불안한 상황은 아닌가 봐요. 보시다시피 여론조사의 경향이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계속 결집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단일화 협상과 관련된 당내 상황을 보면 오세훈 후보가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에게 계속 양보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뭐 잦은 뭐 변경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모양을 보여왔고요. 뭐 일정 같은 걸 양보한 건가요? 경쟁력 부분도 그렇고, 아. 예. 그거는 경쟁력, 그 여론조사 경쟁력은 조건이 있었잖아요. 입당을 하면 아니요. 보여주겠다. 적합도와 경쟁력으로 갔는데 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내놓은 새로운 안이 네네. 박영선 후보와의 가상 가상 대결을 하자는 걸 내놓으니까 오세훈 후보 쪽에서 그러면 경쟁력을 받겠다 해가지고 아. 경쟁력 부분은 받아들인 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세훈 후보는 좀 더 통큰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당 지도부 입장에는 여기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고 좀 브레이크도 잡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 정도의 협상에 대응하는 자세에서의 전술적 맥락에서의 차별성은 있지만 예. 큰 틀에서 볼 때는 일정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뭐 일주일 정도 늦춰진다고 해서 뭐 열흘 정도 늦춰진다고 해서 큰 사달이 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가 합당 제안을 들고 나오니까 오세훈 후보는 입당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 있어서 어떤 좀 결정이 제일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처음부터 입당을 하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처음에 입당을 해서 본선에서 4명이 올라가는 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3명이 들어가고 안철수 후보 1명이 들어갔으면 안철수 후보가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안철수 후보를 입당하라라고 한 것은 야권판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을 존중한 것이지 그분을 밀어붙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이 되고 오세훈 후보의 여론 지지가 계속 올라가니까 요번에 내놓은 게 내가 후보가 되면 합당을 하든지 입당을 하든지 2번을 걸고 들어가겠다. 그 명분으로 더 큰 2번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단일 후보가 안 되면 안 들어갈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안 돼도 가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그렇다면 지금 들어와서 시너지 효과를 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가 일관성이 없이 계속 전술적으로 대응 입장을 바꿔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합당과 입당에 대한 견해는 김종인 위원장의 워딩과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아니 그건 누구라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야당의 전략가들이 봐도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예. 입당을 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혼자 들어오는 것이니까 국민의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문제도 남아 있고 사무처 고용 선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지도자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선거법상 지금 고용 선계가 안 됩니다. 사무처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이든 입당이든 간에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은 맞다 이겁니다. 이왕 한다면. 네. 안철수 후보는 그 토론회 전에 바로 오전에 합당 언급을 한 거잖아요. 합당 카드를 왜 꺼냈을까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자니까 어차피 나도 국민의힘 들어갈 거니까 안심하고 나를 찍어줘. 예.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오세훈 시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합당이 안 되면은 입당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 뭐 안철수 후보의 정당이 안철수 1인 정당이나 다름없잖아요. 혼자 들어가면 그 위에 합당 절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오세훈 시장 후보님의 말씀이 제가 보기에도 좀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 야권 단일화가 이렇게 한 명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박영선 후보는 단일화가 된 상황인데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도 공격할 타겟이 분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예. 정책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점해 갈 수 있는 또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박영선 후보가 화끈 임대제 지원 뭐 이런 것들 네네.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예.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권 단일화 이야기도 해보면 박영선 후보 범여권 단일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잖아요. 그동안의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혹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컨벤션 효과 뭐 흥행이 이런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컨설턴트들이 지어낸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벤트 행사한다고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단일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안철수 대표의 지지도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가 합쳐져서 2+2가 4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이건 합리성이 담보되어야지만이 대중들은 정확하게 평가를 해줍니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이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행사와 이벤트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여권 단위라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스스로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그 조정은 후보의 이 주 4일제 근무라든가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청약제, 또 김진애 후보의 메가시티 공약이 굉장히 좀 좋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슈로 만들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흔히 하는 게임의 논리, 갈등이 있어야 재밌거든. 갈등을 만들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흥행은 실패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요. 예. 제가 보실 때는 근본적인 자세로서 좋은 정책, 좋은 비전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흥행한다는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진애 후보도 씩씩하게 싸우고 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김진애 후보는 의원직까지 내놓으면서 경쟁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러면 박 후보를 어떻게 도와주는 그런 아마 상황이 된 선대위에 겁니까? 저는 뭐 합류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굉장히 좀 쿨하고 좀 시원하게 하셨는데 네. 예,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 자리를 좀 쉽게 던지는 모습은 예.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은 정말 승계를 하게 되는 걸로 저는 그럼 알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네. 거의 진짜 국회의원 네, 마무리가 네, 된 네. 겁니까? 네네. 아. 뭐 제가 같은 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아,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약 하나만 여쭤볼게요. 박 후보의 서울 모든 서울 시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저도 이게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네. 언론에 나온 것이라든가 이렇게 캠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보면 이제 예.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 돈을 뭐 주는 것에 대해서 금권선거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예. 뭐 저는 금권선거라고는 보진 않는데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서울시라든가 경기도가 재정 여력이 좋습니다. 예. 그럼 재정 여력이 나쁜 지자체는 어떻게 합니까?라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저는 존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지자체의 문제보다는 국가 전체의 문제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접근을 해서 논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역시 당과 상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공세를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도부가 직접 부산에 내려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부산 후보의 이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 LCT라는 곳에 이제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예요. 해운대 백사장에 있습니다. 네.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 이제 그 당시에 인허가가 있었다라고 그때도 이제 비판을 받았던 곳이고요. 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가 40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딸이 한 채, 부인이 한 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투기 의혹이라든가 사실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이라는 비판을 좀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합쳐서 40억인지 20억, 20억인지 좀 다시 확인해봐야겠네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가격이 한 채 한 40억 채요? 가까이 한다고 이렇게 예. 언론에서 저도 뭐 봤습니다만 네.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박영준 후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시고 조사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박 후보의 LCT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 천준호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시작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민주당이 네거티브 공세에 선방을 지금 날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여당이 선방을 하면
그걸 방어해야 되는 야당은 뭐 법률적인 대응밖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LCT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셨는데요. 네. 어떤 언론에서는 박영준 후보 집 앞에 가서 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부적절하다는 거죠. 언론들이 볼 때도.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라든가 박영준 후보가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1위로 가고 있고 지금 민주당 후보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니까 예. 이제 네거티브 공세에 올인하는 부적절한 모습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네거티브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그거를 제기한 사람에게 부메랑이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선거에 임박해서는 네거티브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에 임박해서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그 속셈이 훤히 보이고 네. 둘째로는 네거티브를 하는 당의 후보가 열세라는 걸 자인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효과도 별로 없는 정치 공세고 그다음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예. 걸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선거가 한 20일 남았기 때문에 이런 공방, 법률적 고소 고발이라든가 이런 게 더 치열하게 더 진흙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정치 선거까지 네거티브가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되는데 그건 어때요? 이제 박형준 후보에 대한 그 민주당의 지적은 이런 거고요. 오세훈 후보 내곡동의 그 처가 땅이라고 이제 해야 그렇죠. 되겠죠. 예, 예. 거기에 대한 의혹은 어떻게 이 내용도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먼저 또 제기를 했죠. 토론에서. 토론에서 길게 이제 좀 시간을 할애했더라고요. 제기를 했었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이 사항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과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제가 알기로 부동산 관련돼서 이 사건이 이미 공소시효는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다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공포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거거든요. 공직선거법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건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오세훈 후보는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그 당시 땅을 이 국민주택지구로 지정을 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요. 2006년도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2009년도 11월에 이명박 정부 때 지정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정부의 공문을 보낸 것은 2009년 8월 지정되기 3개월 전이죠. 이명박 정부 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다르다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걸어놓은 상태다. 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법적 시효도 끝났고 시간도 10년이 더 전의 일이고 네. 그 전에 몇 번에 걸쳐서 검증이 됐던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국민 정서를 지금 활용하겠다는 거죠. 거기서 차익이라는 30매덕 숫자만 부각을 해도 오세훈 후보에게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지금 상황하고도 맞지도 않고요. 투기 의혹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상속을 받은 재산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됨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받은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투기라고 합니까? 그거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겁니까? 그 10년 전에 했던 공세를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하고 있다 이런 저는 그렇게 거라는 봅니다. 거죠. 근데 네네. 10년 전과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은 좀 투기 다른 내용이다 의혹은 이런 아니고요. 것 투기 같은데. 의혹은 아니고요. 예. 그 당시 시장으로서의 이제 권한을 행사했는가는 직권남용 의혹이죠. 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시장님이 그 당시에 2009년도 8월 달에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공문을 보내면서 11월 달에 이 지역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3개월 상간에 시장이 본인 이제 처갓집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도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토론회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보금자리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를 들은 사람이 있으면 양심 선언해주면 바로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네네네. 예. 거기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주택지구로 검토가 됐던 지역은 맞을 거고요. 네. 그것이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지로 바뀌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핵심적인 정보를 활용하거나 핵심적인 정보를 자의적으로 만든 거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건 어때요? 그 10년 말씀하세요. 전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해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오세훈 후보가요. 근데 이번에 토론회 때 보니까 안철수 후보랑 그 집이 어딘지 몰랐다. 어제까지 몰랐고 그 토론 당일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알았다. 그게 근데 그럼 그럴 10년 수 있지 전부터 않습니까? 내용이 나온 건데 어떻게
본인의 말씀하셨어요. 상속 재산이 아니라 예. 부인의 상속 재산이고 처가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 부인이 나이가 어릴 때고 네네. 그걸 일일이 다 지봉이나 대지를 토지 원부를 뭐 뜯어서 확인하지 않으면 그건 지번이나 이런 거 모를 수가 있죠. 저거 땅이니까 모를 수가 있다. 예. 아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는 네. 이 직권 남용의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땅을 알았더라면은 본인이 내가 정말 깨끗한 시장이면은 우리 처가 땅을 배제하고 지정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를 남긴 거잖아요. 근데 오해한 오선 후보는 위치를 보면 배제할 수가 없는 위치다 이렇게. 오해한 나무 아래서는 이제 예. 각건을 고쳐 매지 마라 뭐 이런 예. 속담듯이 예.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역시 이분이 참 재력이 든든하시고 우리 보편적인 서민들하고는 다른 분이라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재산 신고는 했잖아요, 국회의원. 그렇죠. 재산 신고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36억을 보상받을 정도의 땅이었다면요. 저는 처갓집 재산이라도 정말 꼼꼼히 봤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할까요? 예. 다음은요. 수사지휘권 얘기 아까 속보로 나왔는데 조남관 직무대행도 수사 지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입니다. 모해 위증 그리고 교사 사건인데요. 어떤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먼저? 이 사건에 예, 대해서? 한명숙 총리가 이제 9억의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실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증인으로 있었던 한만호 씨라는 분이 이제 네. 돌아가셨는데요. 예. 이제 비망록과 영상을 남기면서 그 과정에서 이 검찰 측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또 이 한만호 씨와 같이 이제 재소자로서 생활했던 분들 중에 거기서 모해했다 옆에서 같이 한만호 씨를 압박하도록 이 검찰이라든 이쪽에서 그 회유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이 증언을 한 거죠. 예. 거기에 의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죄송합니다. 사건이고요. 예. 이 사건은 또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 총장에게 한번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이거를 배정을 이 인권감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했다라는 그런 네네. 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 결정을 할 때 이 이문정 검사라고 하는 분이라든가 이문정 검사가 그다음에 인권정책 연구관일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감찰부장 또 이제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이런 취지로 아마 이렇게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용어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모해 위증죄는요. 형사사건,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징계 혐의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고요. 교사죄는 범죄를 하도록 타인에게 권유해서 이렇게 범하는 죄를 말을 합니다. 지금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역대 4번째라고 해요. 수사지휘권 이번 발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왜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건은 2015년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로 징역 2년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예, 예. 이미 형도 실행이 끝났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더라도 이 판결 자체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예. 그리고 통상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재판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재심을 신청을 하거든요. 네네. 한명숙 전 총리가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여권 전체가 나서가지고 법무부를 통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 예.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명숙 전 총리를 명예회복을 하고 유죄 판결을 무죄로 돌리려면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수사해서 기소해서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복잡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예.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온 정권이 달라들어서 지금 무리를 하고 있고 예. 법무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더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의혹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한만호 씨라는 분이 이제 죽음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 돌아가는 상황에서까지 그렇게 거짓말하고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혹이 있다면은 저는 한 점 의혹이라도 털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예.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던 검찰의 과거의 악행이라든가 여기 또 특수부라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은 이 검찰의 과거의 나쁜 관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 시대를 접는다는 측면에서 저는 확인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여야의 정쟁의 문제로 저는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제안한다고 해가지고 여권이 선거에서 도움이 된다거나 일말에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한명숙 총리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총리였고 그런 분으로서의 또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검찰의 과거의 나쁜 관행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 최종적으로 그런 취지로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제가 김모 씨에 한 대한 말씀만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요. 아, 예. 예. 한마디 마지막으로 예 하시죠. 아니 이게 지금 위정교사 모해 혐의에 대해서 네. 그 검찰의 위정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감방 동기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의 감방에 같이 있었던 한씨라는 사람입니다. 예, 한 씨와 김 씨가 있죠. 이렇게. 네, 예. 김 씨가 있고 최 씨가 있었는데 김 씨와 최 씨는 예. 그런 게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사기와 횡령 범죄로 20년 가까이 이렇게 그걸 받은 질 나쁜 사람들의 그걸 근거를 가지고 법원과 예를 들어서 검찰의 신뢰를 수락시킨 게 맞는 겁니까? 예. 근원유착 A 채널 근원유착 때도 마찬가지고요. 라임 사건도 마찬가지고 전부 사기 횡령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돼 있는 분들의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전체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자의 제가 말을 듣는 게 신뢰를 맞군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모 씨의 그 공소시효가 월요일까지 22일까지니까요. 그 전에 네네. 결정이 나야지 뭐 기소가 이루어질지 불기소가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진영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